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 이후 첫 거래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를 넘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가 미국 내 첫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착공에 들어간 건 미국 기업 가운데 최초입니다. 휴젤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톡스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지적재산권 침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인공지능 기능을 본격적으로 도입합니다. 애플의 음성비서 시리에 챗GPT를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이 전 세계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이를 처리할 데이터 센터 건설과 이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전력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과 맞물려 이제는 에너지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밤 미국에서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기업 테라파워가 첫 소형 모듈 원자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테라파워는 SK그룹이 투자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먼저 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이것이 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서 크기를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차세대 소형 원전입니다. 네. 300메가와트 이하의 발전 용량 하나로 용기의 원자로의 주요 설비를 담는 것으로 기존 대형 원전보다 건설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사이즈가 작으니 설치 기간도 짧고요.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에서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전력원으로 꼽히고 있고요. 당연히 탄소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테라파워의 SMR 건설이 시작됐는데요. 미국에서는 최초입니다.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를 포함해 유정준 SK온 부회장 겸 SK 아메리카스 대표 등이 미국 와이오밍주에 열린 착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짓는 SMR은 345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25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네. 2030년 완공이 목표고요. 하지만 아직 SMR에 대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표준 설계 인증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또 다른 미국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만 받은 상황입니다. 네, 아직 원자로가 인증을 받지도 않았는데 착공부터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업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원자로 외에 제반 공사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SMR 인증 절차를 마치면 된다는 겁니다. 2020년 가장 먼저 SMR 설계 인증을 받은 뉴스케일 파워의 경우에도 4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K 이제 관계자는 올해 초 테라파워가 인증을 신청을 했고 2027년에서 2028년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30년 완공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제 40억 달러 정도가 드는데 이 중 절반 정도가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허가 역시 인증을 해주는 규제위원회에서 해준 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네, 미래 에너지원으로 손꼽히는 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미국의 한적한 시골, 그것도 이 석탄 공장 부지에 건설된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강 기자, 이번에 테라파워가 착공에 들어간 건 이 4세대 모델인데 앞서 말한 뉴스케일 파워의 경우는 3세대 모델 아닙니까? 네.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뉴스케일 파워, 인증을 가장 먼저 받은 뉴스케일 파워의 경우 먼저 비용 문제로 프로젝트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네. 전력을 구매하는 약정 회원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즉 뉴스케일 파워는 아직 착공한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네. 확실한 수요처는 있지만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이 테라파워와 반대의 상황인데요. SMR
SMR 자체를 보면 뉴스케일 파워는 3세대, 테라파워는 4세대입니다. 이 차이점은 물의 사용 유무인데요. 3세대는 고옥의 핵 연료를 식혀주는 냉각제로 물을 사용하지만 4세대는 물 대신 가스 등을 이제 사용을 해서 좀 더 효율성이 높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4세대 SMR의 경우 테라파워 대신 엑스에너지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는 이 물이 없는 곳에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강 기자, 근데 국내에서 이 테라파워는 사실 SK그룹이 투자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2년 전에 이 3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초기 투자치고는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테라파워에 투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SMR도 SMR이지만 이 확실한 투자처라고 이 부분 때문인데요. 네. SK는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SMR 기업에 투자한 기업입니다. 테라파워 한 곳에만 2022년 3천억 원을 베팅을 했고요.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기업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 두 곳에 투자 중인데 이곳을 합쳐도 투자 금액이 2천억 원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테라파워는 SMR 기업 중 빌 게이츠가 창업자인 전뿐만 아니라 수요처까지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워런 버핏 소유 전력회사인 파시피콥이 주 고객사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지금 착공하고 있는 그 단지도 파시피콥의 폐쇄 석탄 공장 부지이기도 하고요. SMR 건설 단지에 지어질 미국 와이오밍주는 마이크로소프트 센터 데이터 센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SK 관계자는 이제 테라파워와 함께 아시아 SMR 원자로와 그리고 이 치료용 방사성을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 원료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SK는 지난해 설립된 민간 합동 SMR 얼라이언스의 초대 회장사를 이제 맡을 만큼 SMR에 대한 투자와 사업 확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 이후 첫 거래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제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10대 1 액면 분할 이후에도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2조 9,950억 달러로 불어나 애플을 제치고 3거래일 만에 다시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액면 분할에 따른 액면 가격 하락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문턱이 낮아진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 결과 액면 분할을 단행한 기업의 향후 1년 평균 수익률은 25.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주 중심 운용사 아이오펀드는 호실적 전망과 액면 분할에 따른 자금 유입 기대에 엔비디아 주가가 2030년까지 258%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올해 1분기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2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넘게 급증한 바 있습니다. S&P 500 지수 안에서 엔비디아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6.6%에서 최대 15%까지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ISI는 엔비디아가 GPU뿐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시장까지 장악했다며 향후 시가총액이 2배 더 불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올해 주가가 146% 급등했지만 가파른 실적 개선에 PER이 연초 65배에서 현재 45배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PER이 줄었다는 것은 주가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감소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And they've done it and continue to have these blockbuster earnings reports. Year over year, they've seen improvement in their sales by well over 200%, and their margins are extremely impressive. There's lots of things going on in AI, and that is a beneficiary. NVIDIA is a beneficiary of that.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이른바 보톡스 전쟁으로 불렸던 휴젤과 메디톡스 간의 소송전에서 휴젤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예비 판결에서 휴젤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보툴리늄 톡신, 이른바 보톡스 균주 출처를 두고 메디톡스와 휴젤이 미국에서 벌여온 소송 2년여 만에
휴젤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심결을 내렸습니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도용한 균주를 사용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주장했지만 ITC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오는 10월 최종 판결이 남았지만 예비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사실상 최종 결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휴젤은 균주를 절취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휴젤은 미국 시장 진출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휴젤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네티볼을 허가받고 본격적으로 시장 진입을 추진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결과로 그동안 차질을 빚던 휴젤의 미국 시장 진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휴젤은 지난해 캐나다에서 보톡스를 먼저 선보이며 북미 진출의 초석을 다진 만큼 올해 하반기 미국 현지의 제품을 출시하는 등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증권가에선 이번 판결이 휴젤의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소송의 발목이 잡힌 휴젤의 주가는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이라는 호재 속에서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되겠죠. 마케팅하기 좋을 거고 예비 판결에서 그 정도 나왔으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분석 속에 오늘 휴젤의 주가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는 즉각 재검토를 요청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매우 유감이지만 예비 판결은 전체 절차 중 초기 결정에 해당할 뿐이라며 ITC 전체위원회의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세 번째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노사가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세 번째 최임위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노사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요. 업종별 구분과 두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의 쟁점을 놓고서도 의견차만 재확인했습니다. 먼저 노동계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특수 고용직,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법원 판례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며 이들 두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재차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영계는 현 시점에서 최임위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경영계는 그러면서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낮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근로자에게 생계비 상승을 보존해줄 정도의 수익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최저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바라보는 노사 간의 시선도 엇갈렸는데요.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신규 채용 중단이나 기존 인력 감축이 이루어질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고 이에 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 자료 중 하나인 사업주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사업주들이 이윤, 제품 가격, 인건비, 신규 채용, 근로시간 등에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범위 확대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달 말쯤 노사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26.7% 많은 12,500원을 협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공익위원 임기 만료와 맞물려 평소보다 한 달 늦게 심의가 시작된 최임위는 이달 27일인 법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 주 2회 심의로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이게 쇼핑을 즐기시는 것 같은데. 여러 부처와 함께 전통시장을 비롯한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빨리 자생력을 갖추고 더 성장하고 우리 민생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전통시장의 인연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이고 오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동부건설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도 공공공사들을 쓸어 담으면서 올해 들어서만 1조 원이 넘는 수주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 이유를 성나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들어 동부건설이 수주한 공사 금액은 1조 1,2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만 6,400억 원에 달해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얼어붙은 주택 경기를 우회하는 전략을 통해 수주를 따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동부건설의 주가는 지난해 1,670원으로 고점을 지난 후 4,00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진 데다 재무 상황까지 악화된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로 3년 전 600억 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은 계속 줄어들다 결국 올해 1분기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올해까지 납부해야 할 토지 잔금이 1,400억 원 남은 것도 부담입니다. 문제는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업계 최고 수준인 98.8%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100만 원을 팔아도 1만 원밖에 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익성도 좋지 않고 실적도 좋지 않고 부채도 많고 경영지표가 다 나쁘면 이 회사는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사실상 건전성 자체에서 좋다고 볼 수가 좀 없지. 신용평가사와 증권사들도 일제히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와 과중한 재무 부담 등을 이유로 신용 등급은 깎였고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된 겁니다. 당장 적자가 나더라도 이제 내년에 흑자가 크게 난다는 기대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애매하니까요. 공공공사가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가냐 그건 저는 이익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 실적과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선 자금 조달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동부건설은 높은 원가율을 보이는 현장들이 대부분 준공을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원가율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별 수주와 수익성 개선 노력을 기반으로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국제교육의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4월의 특성상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달러가 크게 빠져나간 여파입니다. 한국은행은 일시적인 적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4월 경상수지가 3억 달러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며 1년 가까이 이어진 흑자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상품 수지는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외국인 배당금 지급으로 본원소득 수지 적자가 커진 영향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내면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배당금 지급으로 인한 적자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적자는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진단하며 5월부터는 배당 영향이 사라져 경상수지가 상당폭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본원소득 수지는 4월에 결산 배당 지급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시 흑자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도 이제 수출 호조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런 이제 양호한 경상수지 흑자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 경상수지 전망치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외부적인 요인이 변수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IT 경기 확장 속도, 국제유가나 환율 변동성 등 불확실한 요인들이 경상수지 흐름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최근에 그 IT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상품 수지, 흑자 측면에서는 경상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지만 여전히 이제 환율이 1,300원을 상회하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관 수입이나 그런 쪽을 증가시켜서 상품 수지를 좀 악화시킬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미국의 통화정책 변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환율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어떤 환율의 흐름은 미국의 통화정책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 최근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으로 주요국 간 금리 차가 확대된 점과 여전히 불투명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등이 달러 강세를 밀어올리며 당분간 1,360원에서 1,370원대 사이의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산업은행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고 100조 원 규모의 지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영훈 기자, 오늘 산은이 발표한 이 지원 전략의 핵심은 뭡니까? 네, 기존 산업투자 지원 프로그램에 더해서 100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이라는 별도의 금융 지원 방안을 밝혔는데요. 반도체와 AI, 2차 전지 등 국가 주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데 이를 위해서 대규모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겁니다. 지원 방식은 저리 대출이나 설비 투자액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부는 현재 기획 중인 반도체 분야에 추가로 배분하고 잔여 자금은 2차 전지, 바이오 헬스, 디스플레이, AI 등의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입하고자 합니다. 또 이 지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30조 원으로 묶여있는 법정 자본금 한도를 2배인 60조 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매년 3조 원 규모의 배당금을 유보한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수년 동안 정부에 배당을 하지 않고 순이익을 유보하면 현금 증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정부 출자에만 의지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 확충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일련의 과정들이 정부나 국회와 조율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만으로는 막대한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전제하에 중동에 오일머니를 유치하겠다는 전략도 밝혔습니다. 산은은 UAE의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와 투자 협력을 구축한 바 있고 또 UAE 측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도 검토 중인 상황인데요. 이처럼 UAE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들과 투자 협력을 강화해서 대규모 산업 지원 자금을 조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